안녕하세요. 종우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벌써 5월달 중순이 되어 가는데요. 어, 선생님이 준비했던 그 EBS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약간이나마 연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느 정도 난이도의 지문들이 실리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4월 달에 봤어야 하는 그 모의고사 중에 비문학 지문 3세트를 우리가 6시간에 걸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먼저 16번부터 20번까지 있는 지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그 사회 인문학적인 지문인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문제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묻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문제를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를 읽는다고 해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문제를 먼저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지를 조금이나마 판별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먼저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6번입니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내용 전개 방식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우리 지난번에 그 EBS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묻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라고 했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제시하고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번.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3번.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4번, 5번. 전부 다 도덕적 갈등 문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상반된 관점,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상반된 관점이 있다는 거겠지요. 그리고 새로운 절충 방안을 만들고 있다. 이런지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자, 다양한 관점들을 비교하면서 그 한계와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3번. 관점을 유형별로 나누고 그 분류 기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4번. 그 관점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새로운 관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전망하고 있다. 5번. 관점이 분화된 배경, 왜 관점들이 분화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이 관점들이 혼재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보기를 보고 문제를 푼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를 우리 힌트를 얻었습니다.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에서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역이 어디에 있고 니은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봐야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기역을 보니까 기역은 도덕적 원칙주의자, 니은은 도덕적 자유주의자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것인지는 한번 읽어봐야겠지만 어쨌든 기역과 니은, 도덕적 원칙주의자, 도덕적 자유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도덕적 갈등 상황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 한번 써볼까요? 도덕적 원칙주의자가 기역, 그 다음에 도덕적 자유주의자가 니은이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가의 도덕적 다원주의자의 관점에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도덕적 다원주의자라는 사람도 나오나 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읽으면서 도덕적 갈등 상황에 대해서 도덕적 원칙주의자, 도덕적 자유주의자, 그리고 도덕적 다원주의자, 이 세 명의 입장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A는 친구 B에게 1,000만 원을 빌렸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B에게 돈을 갚지 못했어요. 이에 B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 C는 A의 상황이 딱하다고는 생각했으나 A가 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다 라고 판단하여 A가 B에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판사 C의 친구 D는 C에게서 1,000만 원을 빌렸지만 형편이 어려워 C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판사 C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민했으나 친구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단념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돈을 받아내는 것과 그 친구와의 관계, 그 친구의 어려움, 이 둘 중에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읽어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웃에 살고 있는 갑과 을이 있어요. 여기는 CCTV를 설치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은 CCTV가 없는 곳에서 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 개인적인 경험이죠. 이걸 통해서 공공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위해서는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답니다. 반면에 을은 CCTV로 인해 개인 정보가 노출된 적이 있다. 역시 개인적인 이야기죠. 이로 인해서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를 위해서 CCTV 수를 늘리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했대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느 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두 가지 중에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도덕적 갈등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글을 읽은 사람이 반응할 수 있겠는가를 보는 문제가 19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읽어봐야 풀 수 있는 문제네요. 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요런 문제들은 운이 좋으면 그 본문을 다 읽지 않고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정말 그럴지 한번 보겠습니다. A부터 E의 사전적인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자, A. 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명의 뜻은 뭘까요? 어떠한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힌다.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니은. B지요, B. 준수한다. 사람들이 이것을 준수한다. 아마 지킨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전례나 규칙, 명령 따위를 그대로 좇아서 지킴. 적절한 것 같네요. C 보겠습니다. 도덕적 자유주의는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보장한다는 것은 그것을 보증하고 지켜준다. 이런 뜻이 될 텐데요. 잘 보호하여 기름? 잘 보호하여 기르는 거를 보장이라고 할까요?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D 보겠습니다.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중재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라고 했습니다. 모색은 찾는다는 것 같죠?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 찾는 거죠. 마지막 2 보겠습니다. 당사자 간의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것을 중시한다. 훼손, 뭔가 손상되는 걸 얘기하는 걸 텐데요. 헐거나 깨트려 못쓰게 만든다. 적절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보장은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만들어서 보증하거나 보호하는 걸 보장한다 라고 하고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잘 보호하여 기른다 라고 하는 것은 보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얘는 보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문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실제 시험장에서 선생님이 지금 해주는 것처럼 하나하나 정리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새로운 지문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서 그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쉽게 풀기 위해서 이런 비문학 지문들을 평소에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익숙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지문에서 읽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문학 지문을 공부할 때 지금 선생님이 해주는 것처럼 한번 이 각각 문단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정리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풀면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쓰지 않아도 머릿속에 스스로 정리가 되고 간단한 메모만으로도 충분하게 되는 그 수준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꾸준히 연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를 외면하고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늦더라도 할머니를 돕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대립하는 가치들 중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가? 의 문제, 즉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도덕 문제가 있는데요. 얘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렇게 보는 관점이 지금 여기서 크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도덕적 원칙주의자. 원칙주의자가 나오네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선험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 그래서 선험적이라는 건 모든 것에 우선한다 라는 겁니다. 한번 써볼까요?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선험적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것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요거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자, 여기 주관적 욕구나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라. 얘는 개인적인 상황이나 처지를 고려하지 말고 도덕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원칙주의자들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신뢰하고 이를 통해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 의의 나와 있죠? 합리적 이성을 신뢰하고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고 했다는 데 의의가 있어요. 하지만 한계도 있는 겁니다. 한계는 뭐냐? 어느 사회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선험적인 도덕 법칙이라는 게 있다면 도덕 갈등이 왜 생기겠냐? 이거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선험적 도덕 법칙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게 이 도덕적 원칙주의자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도덕적 자유주의자라는 애들이 나오네요.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험적 도덕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선험적 도덕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만든 상위 원리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이 상의의 원리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지고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입장에서 벗어나 이 상위 원리는 어떤 거였냐면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공평한 지점에서 상위 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걸 통해서 법과 같은 현실적인 규범이나 지침을 만들면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는 거죠. 이걸 지키면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평한 법을 만들고요. 이거를 준수하게 되면 이 도덕적인 갈등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 도덕적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도덕적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형식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여기 얘기한 이 상위 원리를 만드는 걸 최우선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덕적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었다.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었다는 의의가 있는 거죠.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어요. 한계는 뭐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상위 원리를 만들 수 있는 게 항상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자,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상위 원리를 항상 만들어낼 수 있는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위 원리를 만들 수가 있는가? 또 이 상위 원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규범과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오겠죠. 도덕적 다원주의자들은 해결 불가능한 도덕적 갈등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요. 여기 한번 써볼게요. 이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되는 도덕적 갈등이 있다. 이는 도덕적인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일된 지표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지표를 마련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우선순위의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가령 자유나 평등처럼 본래 지니고 있는 내재적인 속성이 상충되어 어느 하나를 추구하다 보면 다른 것을 상대적으로 덜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고 어떤 조건에는 우선시되는 가치가 다른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방역을 하게 되면서 사실 뭐 개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노래방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과 어디 밀집된 장소를 가는 것들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프랑스의 어떤 한 매체에서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 안전이라는 가치와 이 자유라는 가치가 지금 상충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옳다, 이거를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세우기는 어렵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도덕적 다원주의자들은 중재를 통해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중재를 해서 타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의라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갈등 상황에서
배려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면 타협을 통해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타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가치들이 기존의 도덕적 가치들 외에 새로운 가치를 생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도덕적 다원주의자들은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어떤 가치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보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어떤 가치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보다 당사자 간의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것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것보다 그 사람과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도덕적 가치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한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어떤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 도덕적 다원주의자들의 입장이 되는 거죠. 도덕적 다원주의자들은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 그러니까 둘 다 맞다. 어떤 거가 맞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계. 뭐냐? 도덕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갈등 상황에서 따라야 할 단일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밑줄 쳐볼게요.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기지와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런 의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적 다원주의는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자,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해서 지금 했던 걸 보면 이렇게 도덕적 원칙주의자, 자유주의자, 도덕적 다원주의자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2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1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기억은 도덕적 원칙주의자, 니은은 도덕적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자, 기억은 어느 사회에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도덕 법칙이 있다고 봤습니까? 그렇죠. 여기 아까 본 것처럼 선언적 도덕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2번. 니은은 상위 원리를 통해 현실적인 규범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가요?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합의에 의해서 상위의 원리를 만들어낸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걸 통해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자, 일단 기억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선언적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 라고 보았어요. 근데 나는 과연 어떨까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선언적 도덕적 가치는 없지만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어떠한 상위 원리를 만들어내고 그 상위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니은도 마찬가지로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진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은 기역과 달리 선험적인 도덕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도덕적 자유주의자들은 선험적인 도덕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 기역과 니은 모두 도덕적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죠. 기역 같은 경우에는 선험적 도덕 법칙에 따르면 해결할 수 있다. 도덕적 자유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서 상위 원리를 만들어내고 그 상위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면 도덕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나머지는 다 맞고 요 3번 문항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덕적 다원주의자의 관점에서 보기를 설명한 것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한번 볼게요. 자, 가와 나 상황에서 도덕적 다원주의자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시죠? 가와 나에서 C가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지표가 있어야 한다. 이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뭡니까? 어떤 통일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때마다 우리가 창조적이고 기지를 발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인데 통일된 지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2번. 가와 나에서 C가 서로 다르게 판단한 것은 조건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사람은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중시되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적절한 것 같은데요.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C가 우선한 가치와 나에서 C가 우선한 가치는 동일하다. 한번 볼까요? 가에서는 이 사람이 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유, 불쌍하네 라고 생각했지만 불쌍한 것보다는 이 정의, 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서는 어떤가요? 소송을 제기할 것, 정의롭게 혹은 법에 따라서 할까 했는데 친구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하고 나에서는 서로 생각하는 우선시하는 그 가치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가에서 C는 통일된 지표에 따라 판단하였고 나에서 C는 조건에 따라 판단하였다. 그런가요? 일단 통일된 지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이 C는 한 번은 정의, 한 번은 인간관계를 중시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진술이 되겠습니다. 5번. 가에서 두 가치 간의 내재적 속성이 상충하지만 나에서는 두 가치 간의 내재적 속성이 상충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정의를 지킬 것인가 인간관계를 지킬 것인가 정의를 지킬 것인가 인간관계를 지킬 것인가 이 문제가 서로 지금 상충하고 있어요. 가에서도 마찬가지 나에서도 마찬가지. 하지만 그 선택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치 간의 내재적 속성이 상충한다. 이거는 가와 나 모두에서 상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CCTV 관련된 거였죠. 한번 보겠습니다.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CCTV 설치 확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데 갑이 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럴까요? 그렇죠. 여기 위에서 보시면 도덕적 원칙주의자들은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번.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합의에 따라 CCTV 설치가 결정된다면 을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여기서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뭔가요? 상위 원리죠.
이 상위 원리가 만들어지면 거기 있는 구성원들은 이 상위 원리에 따라서 행동해야만 그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도덕적 자유주의자들이니까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CCTV로 인해 개인정보에 노출이 된 적이 있는 을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갑이 양보해야 한다. 도덕적 자유주의자가 이런 얘기를 했나요? 뭐 어떤 것을 뭐 양보해야 되고 뭐 배려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상위 원리가 만들어지면 그 상위 원리에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게 도덕적 자유주의자죠.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번,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갑과 을이 CCTV 확대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보겠다. 그런가요? 도덕적 다원주의자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기 중재를 통해서 타협점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타협할 수 있는 지점, 중재를 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4번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5번.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갑과 을이 CCTV 설치 확대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둘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이 도덕적 자원주의자들은 뭘 중시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것을 중시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다. 그러면 결국에 적절하지 않은 건 여기 3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20번 문제는 풀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6번부터 20번까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좀 비문학 지문이 읽기가 좀 어렵죠?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고 특히나 그 나오는 용어들이 좀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배경 지식으로 쌓이게 되고 그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이제 풀 수 있는 수준에 오르게 됩니다.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지금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문단의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쓰지는 않더라도 어떤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구나 라는 걸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그 다음 지문으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